안녕하세요. 고요사 북클럽입니다. 오늘 준비한 작품은 손경주 작가님의 고양이 울음소리입니다. 이제 막 발표된 따끈따끈한 손경주 소설집 고양이 울음소리의 표제작이며 펴낸 곳은 다른 북스입니다. 손경주 작가님의 두 번째 창작집인 고양이 울음소리는 짧은 손바닥만한 소설과 단편 소설 그리고 중편 소설 등 30여 편이 실려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도 느껴지며 위트나 재치가 번뜩이기도 합니다. 일단 재미있습니다. 그럼 손경주 작가님의 고양이 울음소리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고양이 울음소리 손경주. 고양이는 어김없이 나타났다. 베란다 창밖에서 발톱으로 유리창을 긁어대며 머리를 디밀고 있었다. 거실에서 서성이던 현지수는 고양이를 보자 사리에 몸을 떨었다. 정말이지 년을 죽이고 싶었다. 그래, 죽이자. 죽인다면 어떻게 죽일까? 집안으로 불러들여 양논 먹이를 줄까? 한대 년이 먹이를 먹기는 먹을까? 기분 같아서는 사부르로 베고 찔러 죽이고 싶은데. 신음이며 피 튀는 몸부림이 볼만할 거야. 깨끗하게는 총이 좋지만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 검색해 볼까? 여자는 창밖을 살피며 중얼거리다 고개를 흔들었다. 내가 왜 이러지? 고양이에게 시달린 탓이야. 여자는 며칠째인지 모르게 불면에 시달렸다. 거실을 서성이다 베란다 창을 보면 예의 고양이가 있었다. 고양이는 앙칼지게 울어댔다. 발로 유리창을 긁어대며 집 안으로 들어오려는 모습은 필사적이고 괴기스럽기까지 했다. 방음 잘된 창이지만 창밖 년이 우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여자는 부르르 진저리를 쳤다. 침실로 가며 여자는 깊고 단 꿈없는 잠을 자고 싶다고 생각했다. 삶이 생각대로 된 적이 없었듯 불면은 매일 찾아오는 고양이처럼 여자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다. 매 순간 머리가 무거웠다. 오늘도 다르지 않았다. 누웠다 일어나길 반복하다 작정하고 침대에 누웠다. 여러 생각에 시달리다 잠깐 잠이 들었다. 고양이가 나타났다. 고양이는 거북이로 현신해 있었고 색에 환장한 사내처럼 대가리를 들이밀었다. 망할년의 고양이 새끼. 여자는 욕을 퍼붓다 소스라쳐 깨어났다.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 분별이 안 되는 것처럼 꿈과 현실 사이는 모호했다. 분명한 건 등딱지 밖 거북이 대가리가 나 PD의 성기를 연상시킨다는 점이었다. 꿈을 되짚자 다시 잠들기가 두려웠다. 오늘도 날밤 새우게 생겼다. 고양이 꿈을 꾼 이후엔 그로테스크한 고양이 얼굴에 번들번들한 나 PD의 낯짝이 오버랩되며 지난날이 여자를 괴롭혔다. 안 돼. 오늘은 자야 해. 현지수는 협탁에 놓인 약병을 집어 들었다. 무슨 주술처럼 자자고 중얼거리며 처방받은 수면제보다 많은 양을 입에 넣었다. 물을 마시고 불을 껐다. 밤에 정막이 펼쳐졌다. 나 PD의 쥐 같은 눈, 하마 같은 배, 이어 후원자 계약을 맺었던 남자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자야 한다니까. 머리 끝까지 이불을 뒤집어 썼다. 자자, 자야지. 숫자를 셀까. 하나, 둘, 셋, 100, 99, 98. 잠은 오지 않고 의식은 말짱해졌다. 외간 남자들이 밀려나고 남편과의 지난 일들이 떠올라 펼쳐졌다. 남편이 던진 꼬냑병은 홈 시어터의 사운드바와 TV 패널을 회복 불능으로 만들었다. 싸움의 발단이 뭐였지? 사소한 거였지만 남편은 자신을 함부로 대하고 있었다.
막 나간다 이거지? 차라리 이혼하자고 하지. 결국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될 것 같았다. 퍽 하고 터지면서 흩어지던 유리 파편들. 여자는 잠시 약해졌었다. 남편과의 관계는 정말 그렇게 깨지는 걸까? 자신은 왜 참지 못하고 길길이 날뛰었을까?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만 있다면. 아니, 못할 것도 없잖아. 드라마 엔진하면 새로 찍듯 내 인생도 지우고 싶은 삶 지우고 새로 인생 담는 거야. 현지수, 잘 나가던 탤런트였잖아. 어쩌면 그때 결혼이 아니라 계속 일을 해야 했는데 남편 때문에 가정에 안주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모든 것은 언론 때문이었다. 묻혀있던 지난날 이야기가 무슨 몇 주기 특집 어쩌고 해서 다시 들춰진 것이었다. 물론 시청률을 올리던 PD의 죽음은 애석하고 방송사로서도 손실이었으므로 그를 되돌아보자는 의도를 탓하고 싶지는 않았다. 문제는 PD가 은밀한 장소에서 술자리를 주도했고 자리가 끝난 후 차를 몰고 가다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데 있었다. 윗선에서 손을 썼는지 음주운전 문제는 묻힌 채 거론되지도 않았다. 대중의 반응은 뜨거웠다. 사람들은 호기심을 넘어 더 깊은 내막을 알고 싶어 했다. 방송 이후 월간지가 가세에 심층 취재란 타이틀을 달고 사건을 대서특필했다. 재력가의 실명이 올랐고 여자들의 이름은 사생활을 보호해 주겠다는 듯 이니셜로 표기되었다. 하지만 그건 누가 봐도 누가 누군지 알 수 있는 호칭이었다. 은퇴의 가정을 가진 여자에게 이래도 되는 건지 분노가 일었다. 기사에서 까발려졌듯 그 자리는 스폰을 물색하는 자리였다. 연예계에서 그려면 스폰서는 필수지. 나 PD는 뚜쟁이처럼 말했었다. 물론 그 자리에서 후원 계약을 맺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도. 남편은 변해 있었다. 현지수는 남편의 변화가 그 기사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혼 전 남편은 현재와 미래가 중요하다고 누누이 역설했었다. 나쁜 놈, 그런 말 할 때는 언제고. 내가 얼마나 좋은 조건을 마다하고 널 택했는데 컸다 이거지. 결혼 전만 해도 남편은 보잘것없는 중소기업체의 사장에 불과했다. 그런 그가 벤처 붐을 타고 사세가 불어나면서 달라져 버린 것이었다.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면 친구를 바꾸고 돈을 벌면 마누라를 어쩐다더니 현지수는 남편에 대한 저기로 충만해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바람 속 불길 같았다. 용서할 수 없어. 좋은 시절 온갖 감언 이설로 꼬드길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아니야 이제라도 돌아와만 준다면 나도. 남편의 도련한 폭동과 난동을 현지수는 견딜 수 없었다. 어디로든 가자고 자신을 다잡으며 무작정 머스탱을 몰았다. 길을 나섰지만 딱히 어디 갈 곳이 없었다. 친정이라고 가봐야 아무도 없었고 달리 하룻밤을 의탁할 만한 친구도 없었다. 아무 생각 없이 고속도로를 달렸다. 자신을 환영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데 생각이 미치자 가속 페달을 드립다 밟았다. 밤바다가 보였다. 파도 소리와 함께 밀물처럼 회한이 몰려왔다. 남편에게선 전화는커녕 문자조차 없었다. 여자도 연락하지 않았다. 분노가 삭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부재로 인해 남편은 불편을 겪을 것이고 그러면 새삼 자신의 존재에 대해 아쉬움을 느낄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호텔에서 잠을 청하며 현지수는 너그러워지는 자신을 발견했다. 신문은 어떻게 챙겨 읽었나. 국과 찌개가 없으면 밥을 못 먹는데. 낯선 방에서 여자는 그렇게 이러는 게 아니었다고 자책하며 밤을 밝혔다. 이튿날 여자는 서둘러 귀경했다. 밤새 그리고 돌아오는 차 속에서 집으로 가자고 무수히 결심했건만
집 근처에 다다르자 자존심이 여자를 붙잡고 놓아주질 않았다. 차를 돌렸다. 그때 여자의 심정은 사고 무친인 고아처럼 참담했다. 이곳 저곳을 싸다니며 배회했다. 그렇게 사흘을 더 보낸 후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은 없었다. 드넓은 집은 적막강산이었다. 매일 드나드는 파출부 아주머니만이 집안에 있는 사람 전부였다. 아니, 고양이가 있기는 했다. 현지수의 적적함을 달래줄 수 있다는 구실로 포장된 남편의 호사 취미였다. 고양이는 페르시아산 친칠라 암컷이었다. 남편과 달리 여자는 고양이를 좋아하지 않았다. 더 솔직히 얘기하자면 년을 처음 본 순간 여자는 요사스러운 짐승이란 생각에 오싹한 한기마저 느꼈다. 고양이는 당연히 자신보다 남편을 따랐다. 년의 침상 눈동자와 흰털이 여자의 머릿속에 떠오르다 갑자기 남편의 혈색 좋은 얼굴과 겹쳐졌다. 아줌마, 연락 온 데 없었어요? 분위기를 파악했는지 파출부 아주머니는 가만히 고개를 흔들었다. 도대체 어디 간 거야? 안팎으로 이게 뭐야? 잘 나가는 집구석이네. 혹시 사고가 생긴 게 아닐까? 아니야, 남편은 출근했어. 그렇다면 잠은 어디서? 고양이와의 동거가 시작됐다. 고양이는 남편의 부재에도 생활 리듬을 잃지 않은 듯했다. 가끔 해바라기를 하고 낮 동안 잠만 자고 있었다. 삐걱대는 건 자신이었다. 안절부절 어쩔 줄 몰라 했고 어떨 땐 넋 나가 있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했다. 어디 있고 대체 무슨 꿍꿍이야? 현지수는 털 고르기를 하는 고양이를 잡아들고 2층에서 아래층으로 내던졌다. 마치 고양이가 남편인 듯이. 고양이의 비명과 신음을 듣고 싶었는데 년은 멋지게 공중 제비를 넘더니 바닥에 사뿐히 내려앉았다. 실실 달아나는 연을 잡아다 한 번 더 반복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오히려 손등에 생채기만 생겼다. 쓰라림과 함께 화가 치밀었다. 상처가 아물도록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고 전화 연락도 없었다. 물론 자신이 먼저 연락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네가 그렇게 나오는데 하는 예의 자존심이 전화기를 들게 하지 않았다. 분명 집 밖으로 내쫓았는데 고양이가 거실 탁자 위에 앉아 있었다. 망할년, 누가 주인인지도 모르고. 이참에 아주 보내버려야지. 년이 탁자에서 풀쩍 내려와 사냥방으로 걸어갔다. 남편은 년을 위해 방에 사냥터를 만들었고 가끔 햄스터를 풀어 놓았었다. 넌 죽어야 해. 감정을 누르고 눈으로 고양이를 쫓았다. 방은 어두웠다. 고양이가 캣타워 위로 풀쩍 뛰어올라 주위를 살폈다. 뭔가 찾은 듯 바닥으로 내려온 년이 자세를 낮추고 소리도 흔적도 없이 걸음을 옮겼다. 움직임이 한층 신중했다. 년의 눈이 인광처럼 번쩍이더니 년은 긴 뒷발을 차고 새처럼 날아올랐다. 눈을 감았다. 사냥감이 내지르는 단발마의 비명이 들려왔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내 집에서 묵고할 수 없어. 손에 잡히는 것을 잡아 던지려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년과 눈이 마주쳤다. 년은 사냥감의 목덜미 살을 물어 뜯던 중이었다. 차갑게 번들거리는 눈동자에 날카로운 송곳니 그리고 피가 묻어난 살점. 현지수는 비명을 질렀다. 무서워. 하지만 이건 꿈이야. 왜 이런 꿈을 꾸지? 꿈에서 깨어나야 해. 여자는 자신이 꿈을 꾸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나 여자는 꿈에서 깨어나기까지 오래 침대에서 버르적거렸다. 가까스로 현지수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소름이 돋고 이마며 등이 땀투성이었다. 수면제 때문에 머리가 아팠다. 밖은 아직 한밤중이었다. 어둠은 술과 약, 섹스의 시간이었다. 그리고 두려움의 시간이기도 했다.
어둠 속에서 다가오던 사내들, 피학, 사디스트들, 기억들을 떨치려는 듯 여자는 고개를 흔들었다. 언제 날이 밝으려나 자리에서 일어나 불을 켰다. 그것으로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여자는 머리맡에 갓등을 밝히고 책 읽을 때 쓰는 스탠드 등도 켰다. 그리곤 방을 나와 집안의 등이란 등은 모두 밝혔다. 이젠 뭘 하지?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걸터 앉으며 여자가 중얼거렸다. 아, 뉴스를 들어야지. 거실에 나가 24시간 뉴스 채널을 볼 엄두는 나지 않았다. 오디오에 전원을 넣었다. 치직 소리뿐 공중파 방송은 잡히지 않았다. 신경질적으로 리모컨 버튼을 눌렀다. 오디오는 달각거리며 데크에서 플레이어로 다시 방송으로 옮겨지며 소리들을 재생해내고 있었지만 여자가 원하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다. 잠을 자야 하는데 다시 협탁 속 수면제가 어른거렸다. 안 돼. 현지수는 고개를 도리질했다. 수면제 대신 주스 한 모금에 철분제와 영양제를 입에 털어 넣었다. 다시 누워 잠을 청했지만 잠은 올 것 같지 않았다. 여자는 집 나간 남편과 고향의 생각에 시달렸다. 둘 다 죽여버려야 하는데 여자가 이를 갈았다. 여자는 날이 밝은 후 잠들었다. 누군가 현지수를 부르고 있었다. 아줌마는 어디 간 거야? 잠결에 퍼뜩 남편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어나야지. 현지수를 부르는 소리는 초인종 소리와 가세에서 한층 더 세차게 여자의 의식을 흔들어 깨우고 있었다. 남편이야. 여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내가 이겼어. 드디어 그가 돌아온 거야. 여자의 의식은 꿈과 현실 사이를 오락가락하고 있었다. 현실로 돌아온 여자는 퉁겨지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천천히. 서둘러서는 안 돼. 여자는 자신에게 말하며 거울을 보고 얼굴에 콜드크림을 쳐발라 빠르게 티슈로 닦아냈다. 화장은 말아야지. 현지수는 청초하니까. 아니, 기초 화장만 할까? 대문에 서 있는 사람은 집배원이었다. 가운 깃을 끌어올렸다. 가운바람이라는 부끄러움보다도 순진했다는 자신에게 모멸감이 치밀었다. 병신 같은. 자학하던 여자의 입에서 부지불식간에 욕이 튀어나왔다. 여자는 집배원도 잊고 한동안 자신에게 증오의 말을 퍼부었다. 서명하고 받아든 우편물은 법무법인에서 보내온 것이었다. 거칠게 봉투를 찢었다. 어려운 법률 용어에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찬찬히 내용을 훑어갔다. 법원 협의이혼 신청 서류는 서식이 맞게 모든 내용이 기재되어 자신의 서명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다. 그 외에 첨부된 서류는 불응시 소송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여러 규책 사유가 나열된 인쇄물들을 찢었다. 개새끼. 예전에 쓰던 욕이 다시금 튀어나왔다. 거부감은 없었다. 개 같은 새끼를 개새끼라고 했을 뿐인데 못할 것도 없잖아. 그 욕은 어감에서부터 뉘앙스까지 썩 마음에 들었다. 이상하게 몸이 근질거리며 쾌감이 솟아났다. 여자는 다시 입을 열었다. 개새끼. 잠깐 눈물이 났지만 이를 악물었다. 뭐든 먹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먹고 기운 차려야 해. 그러고 보니 며칠간 음식을 먹은 기억이 없는 것 같았다. 생각날 때마다 철분제와 비타민을 주스나 우유와 함께 마신 게 전부였다. 주방으로 가 냉장고 문을 열고 반찬들을 식탁 위에 늘어놓았다. 밥솥에 밥은 말라 있었고 국은 식어 기름이 엉겨 있었다. 이 아줌마가 살림을 어떻게 하는 거야? 국에 밥을 말아 꾸역꾸역 밀어 넣었다. 그리곤 그것이 남편인 양 힘주어 씹었다. 여러 번 씹었음에도 밥은 잘 넘어가지 않았다. 누구 맘대로 호락호락 당할 순 없어. 여자가 중얼거렸다.
A4지에 타이핑됐던 귀책 사유라는 게 마음속에서 걸렸다. 결혼을 계속할 수 없는 그 사유에는 자신의 가임 능력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었다. 분기 충천하던 여자는 슬그머니 기가 죽는 자신을 발견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었다. 돈 없고 암울했던 나날을 보내야 했던 탤런트 초기 시절. 다가오던 향응과 찬사와 금전을 거부할 수 없었다. 겪어보니 남자들은 하나같이 추했다. 그런데도 여자는 자신의 발이 파리처럼 꿀속에 파묻히는 줄도 모르고 탐닉했었다. 너무 일찍 몸의 쾌락과 약에 빠져들었는지도 몰랐다. 여자는 자신을 잘 알았다. 강박 장애에 의한 섹스 중독, 물론 자신의 몸도 잘 알았다. 빈번한 중절로 인한 나팔관 손상, 의사가 내린 진단이었다. 남자들은 콘돔을 끼면 성감이 반감된다고 거부했었다. 남편은 지금 그것을 중대한 이혼 사유로 거론하고 있었다. 남편은 또한 아내의 강박 장애 때문에 결혼 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걸고 넘어졌다. 그리고 인터넷에 돌고 있는 여자의 결혼 전 성관계 동영상에 대해서도 여자는 점점 의기소침해져 갔다. 여자는 결국 남편을 이길 수 없다는, 남편이 나쁜 새끼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다. 여자가 넌지시 지난 일을 꺼내 놓았을 때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떠들던 놈이었는데, 현지수는 거실과 침실을 오가며 서성거렸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담배를 피워볼까? 담배가 어딨더라? 아, 남편 방에 쿠바산 시가가 있었지. 현모양처가 되겠다며 끄는 담배였다. 시가를 집어들었다. 연초 향내를 맡으며 이 나라 담배는 기름진 걸 먹는 놈들만 피는 담배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나 다를까 한 모금 채 빨지도 못했는데 기침이 연방 나왔다. 너무 독했다. 담배를 포기하고 전신 거울 앞에 섰다. 몸은 되는 거지. 힙이 약간 처진 것 같았다. 거울 앞에서 물러섰다 다가서기를 반복하며 여자는 자신의 몸을 살폈다. 예전의 처녀 시절로 돌아가고 싶었다. 얼굴은 삭은 건가? 거울 앞으로 바짝 다가가 얼굴을 디밀었다. 세월은 어쩔 수 없어. 관리 좀 받고 나이에 맞는 배역 찾아야지. 드레스룸으로 향하는 여자의 손에는 양주병이 들려 있었다. 술 한 모금 마시고 병을 바닥에 내려놓은 후 옷장 문을 열었다. 빼곡히 들어찬 옷들을 하나씩 꺼냈다. 블라우스와 스커트, 원피스와 투피스, 쓰리피스와 재킷, 무스탕의 밍크 코트까지 옷들은 한없이 나왔다. 몸에 대보았다. 아직 몸에 잘 맞는 듯 했다. 입어볼까? 좀 끼는 듯 했지만 여자의 얼굴이 환해지며 미소가 배어 나왔다. 여자가 이번에는 장신구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반지의 팔찌와 발찌, 귀걸이와 목걸이 따위들도 무궁무진하고 기기 묘묘했다. 여자가 사파이어 반지를 뽑아 들고 손가락에 끼웠다. 길고 가느다란 손가락에 반지는 꼭 맞았고 잘 어울렸다. 여자는 잠시 눈을 감고 이 반지를 선물했던 사람이 누구였던가를 생각했다. 깡마른 김 PD의 모습이 떠올랐다. 신인들 보면 사족을 못 쓰는데 여전히 껄떡대겠지. 약간 들뜨는 기분이었다. 김 PD가 뭔가 도와줄 것이라는 기대감에서였다. 어쩌면 다시 방송에 출연할 수 있을지도 몰라. 요즘 컴백하는 게 유행이잖아. 핸드폰에 번호가 입력돼 있을까? 벌써 몇 년 전인데 지웠을 거야. 없었다. 여자는 조급증을 내며 명함처를 뒤적거렸다. 모바일 번호는 없었다. 어떤 전조처럼 느껴졌지만 방송국 유선 번호를 썼다.
예능부에 전화를 넣고 20분을 기다려서야 김 PD와 통화할 수 있었다. 그의 목소리를 듣자 기다리던 동안의 초조와 불안감이 가시고 있었다. 여자는 20분이나 기다렸던 부분에 대해서 불평할 수 없었다. 네? 누구시라고요? 현지수?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무슨 일입니까? 형식적인 인사는 집어치우고 얘기를 꺼내려고 했는데 어쨌든 무슨 일이냐고? 개새끼. 현지수는 전화기를 내동댕이 쳤다. 내 얼굴에 대해, 몸에 대해, 그리고 연기에 대해 침이 마르도록 칭찬해 대더니 모르겠다고? 그럼 이 반지는 뭐야? 여자는 반지를 손가락에서 빼내 바닥으로 던졌다. 그래도 화가 가라앉지 않았다. PD가 저만 있는 줄 아나 보지? 다른 PD 번호를 찾으려고 몸을 일으키다 여자는 갑자기 찾아온 어지럼증에 무릎을 꺾었다. 무수히 많은 보랏빛 날벌레가 여자의 눈 주위에서 날아다니고 있었다. 벌레들이 일으키는 소리가 윙윙거리며 귀청을 때리는 듯 했다. 여자는 침대의 모서리를 잡고 안간힘을 쓰며 몸의 균형을 유지했다. 증상이 사라지자 여자는 자신의 몸처럼 사랑했던 옷과 장신구들을 발로 거칠게 걷어찼다.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여자는 침대에 누워 멍하니 천장을 응시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어떤 생각도 들지 않았다. 알츠하이머를 앓는 사람 같았다. 이래선 안 돼. 뭔가 해야 해. 새삼 의식이 돌아온 듯 여자가 중얼거렸다. 그래, 뭐든 해야지. 침대에서 일어선 여자는 엉거주춤 서 있었다. 하지만 뭘 해야 하지? 맞아, 철분제를 먹어야지. 언제 먹었었더라? 술도 좀 더 필요해. 현지수는 거실로 나와 새삼 안을 훑어보았다. 타인의 집처럼 낯설었다. 맞아, 남편의 거실이야. 남의 집 구경하듯 세간들과 장식품들을 살폈다. 거실은 남편의 호사 취미에 맞게 물건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수집품 중에는 라이플이 으뜸을 차지하고 있었다. 공기총부터 산탄총, 선조총에 이르기까지 총들은 잘 닦여진 듯 번들거렸다. 개량형 레밍턴이 눈에 들어왔다. 꺼내서 들어보니 제법 묵직했다. 쇠 냄새가 지독했다. 언젠가 사냥 다녀온 남편이 하던 말이 떠올랐다. 스코프가 좋아 백발백중이면 못해? 차볼 짐승이 없는데. 빈 캔에다 총질만 하고 왔다니까. 망원 렌즈의 줌인 기능을 사용해 거실 밖 주목의 가지 속 분홍색 열매를 겨냥했다. 먼 거리 작은 열매인데도 선명하게 보였다. 약실에서 나는 화약 내 연신 재채기가 났다. 방아쇠에 건 검지가 떨렸다. 이래서야 제대로 쏘겠어? 술을 마셔야 해. 바닥에 있는 술병을 들어 병을 기울여 한 모금 마시며 마음이 진정되길 기다렸다. 술기운이 오르자 마음은 오히려 차분해지는 것 같았다. 내려놓았던 총을 집어들어 목표물을 조준하고 방아쇠를 당겼다. 탄알이 장전되지 않은 총은 철컥 하는 소리만을 냈다. 뭐야? 별거 아니네.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어디지? 어디서 우는 거야? 인연부터 요절 내야 해. 현지수는 총을 내려놓고 벽에 X자로 걸려있는 펜싱검을 뽑아 들었다. 샤브르는 예리하고 날카로웠다. 단단히 움켜잡고 허공을 향해 휘두르자 검은 짧고 날카로운 금속성 소리를 내며 울었다. 검을 사려잡고 귀를 기울였다. 고양이 울음소리는 끊겨 있었다. 인연이 어디 있는 거야? 술을 한 모금 더 마셨다. 김 PD가 나타났다. 다짜고짜 검을 휘둘렀다. 사선으로 그어진 그의 뺨에서 피가 솟았다. 상처 부위를 손으로 누르며 그가 용서를 구했다. 똑바로 살아. 나도 너같이
질 낮은 놈하고는 안 놀아. 나 PD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진정하라고 소리쳤다. 뚜쟁이 같은 자식. 잘 되졌지 뭐야. 되지는 바람에 엿됐지만. IT 기업인 인양 나대는 남편이 나타났다. 개새끼. 새장가 가고 싶다 이거지. 누구 맘대로. 이혼 절대 못해. 목에 총을 들이대자 남편은 사색이 되었다. 조심해. 장난감 총 아니라고. 조심하고 있거든. 장난감 아닌지도 알고. 옷 벗어. 장난해? 홀랑 벗어. 남편은 고분고분 옷을 벗었다. 누워. 손 치워. 발로 음경을 지분댔다. 미쳤군. 이 상황에 발기가 돼? 좋아. 아주 보내주지. 축축한 입술과 혀를 대밀었다. 땀과 새된 소리에 합류하겠다는 듯 여자는 격정적이었다. 좋지. 소리 쳐봐. 나밖에 없다고 말해봐. 다시 우는 고양이 울음소리를 들으며 현지수는 환영에서 깨어났다. 년을 찾아 죽이겠다는 생각뿐 가위에라도 눌린 듯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생각해. 움직여야 해. 여자는 버르적거렸다. 정말 되돌릴 수 없는 건가? 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 결혼 생활 5년, 특별히 문제도 없었지만 순탄하기만 한 것도 아니었다. 남편은 상황 판단이 빠른 사람이었다. 구멍가게 수준으로 벌인 사업이 운때가 맞아 그는 로비도 해가며 적절히 키를 조절했다. 사세가 불어난 그가 신부를 찾았다. 그와 자신은 궁합이 잘 맞는 결합이었다. 그는 자신의 탤런트란 외모에 반해 결혼한 사람이고 자신은 그의 돈을 보고 결혼한 것이었으니까. 그는 열심히 벌었고 물론 짬짬이 딴짓도 했겠지만 자신은 신나게 돈을 썼다. 돈이란 쓸수록 재미가 쏠쏠했다. 세상은 공평했다. 남편은 외모 콤플렉스를 가진 못생긴 사내였지만 돈이 많았고 자신은 그 반대였으니까. 그런 질서와 균형이 지금 어긋나며 뒤틀리고 있었다. 현지수는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소망했다.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다시 몸이라도. 예전의 현지수는 사람들에게 찬사와 선망을 한 몸에 받지 않았던가. 한데 지금은 이게 뭐야.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예전에 내가 출연했던 작품이라도 볼까? 감이라도 되찾아 놔야지. 작품들은 하드디스크에 장르별로 저장되어 있었다. 컴퓨터를 부팅하고 현지수 폴더를 찾았다. 뭘 볼까? 단막극 드라마 하나를 골라 더블 클릭했다. 영상이 재생되었다. 전성기 때 1회분 50분짜리 드라마 중 한 부분이었고 자신을 부정했던 김PD 연출이었다. 진부한 연속극이었음에도 여자는 극에 집중했다. 여자가 맡은 역은 현대를 살아가는 여성지 기자였다. 기자는 여자가 하는 남성들의 습관성 우월주의에 반발하면서 좌충우돌 파란을 일으키고 있었다. 화면 속의 여자는 데스크와 언쟁 중이었다. 여자가 말했다. 이 기사가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미스 최, 내 말은 그러니까. 부장님, 제 이름은 미스 최가 아니라 최경진입니다. 미스 최, 미스란 격이 높은 존중형 호칭이야. 그래요? 그렇다면 저도 부장님을 미스터 변으로 불러드릴까요? 화면 밖의 여자는 점점 극 속으로 빠져 들어갔다. 저 언변에 저 표정 연기라니. 여자는 감탄을 자아냈다. 여자는 기억해낼 수 있었다. 함께했던 출연진이며 극작가, 세트의 소품, 심지어 1회분이 몇 씬이라는 것까지, 또 증오하는 김PD의 연출 버릇까지도. 극을 보면서 여자는 과거로 돌아간 듯한 착각에 빠져들었다. 거실 소파에서 일어난 현지수는 극중 연기를 따라하기 시작했다. 대사를 똑같이 옮기는 여자의 목소리와 액션은 약간 오버하고 있었지만 진지했다. 그리고 행복한 듯 했다.
그러다 여자는 가끔 현실로 돌아왔다. 이게 아니야. 안 되잖아. 현실로 돌아온 여자는 삶에 지친 여인이었다. 여자는 현실을 자각할 때마다 들고 있는 위스키 병을 기울였다. 여자는 취해갔다. 더불어 연기는 점점 엉망이 되어갔고 드라마가 끝났다. 현지수의 볼은 상기되어 있었다. 텅 빈 모니터 화면을 버려두고 여자는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갔다. 전신 거울 앞에서 겉옷을 벗었다. 여자는 자신의 몸을 비춰보기 시작했다. 172cm의 키에 몸피는 가냘팠다. 젖가슴은 작았지만 작은 탓에 처지지 않았고 탄력이 있었다. 하체가 길었는데 종아리는 잡아 느렸는지 유난히 길고 살집이 없었다. 여자가 물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니? 거울은 대답이 없었다. 슬립부터 한꺼풀씩 벗기 시작했다. 옷에서 팔이나 다리를 뺄 때마다 몸이 위태롭게 휘청거렸다. 골반에 걸린 마지막 천 조각도 벗어버리고 여자가 다시 물었다. 거울아, 거울아, 누가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니? 여자는 처절하고 절실해 보였다. 쌩 까는 거야? 퀭한 두 눈에 산발된 머리. 여자는 점점 정신을 놓치고 있는지도 몰랐다. 벽나발로 술을 몇 모금 더 마셨다. 맞아, 사람들은 내 금빛 치모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었지. 거울에 비친 자신의 겉옷을 바라보았다. 검은색 치모는 무성하게 엉켜 있었다. 남편은 털이나 머리칼 물 들이는 걸 싫어했었다. 매니큐어나 립스틱, 화장도 마찬가지였다. 여자는 자신의 치모를 노란색으로 물들였다. 이어 진홍색 립스틱을 입술에 칠하고 빨간 매니큐어를 손톱과 발톱에 발랐다. 이쁜데? 여자가 여러 자세를 취했다. 워킹 스텝도 밟아볼까? 힐을 신어야 하는데 이리 비틀 저리 비틀 걸음걸이는 엉망이었다. 이 정도면 아직은 괜찮아. 잘 차려입고 나서면 아직 천연 줄 알 거야. 새로 시작하는 거야. 현지수, 넌 잘할 수 있어. 무슨 주술처럼 중얼거리며 여자는 잠이 들었다. 다음 날도 고양이가 창문에서 울었다. 춥고 섬뜩한 느낌에 현지수는 잠에서 깼다. 저 소리 때문에 미칠 거야. 그나저나 얼마나 잔 거지? 밖은 밤이었다. 온종일 잤다는 건가? 머리가 아팠다. 아줌마, 물 좀 줘요. 그리고 저 고양이 좀 어떻게 해봐요. 응답 대신 다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천연을 문득 태아의 울음소리가 연상됐다. 저 소리는 뱃속 아이가 우는 울음소리야. 내가 여태 듣지 못했던 소리를 년이 전해주고 있는 거야. 자신이 낙태시킨 자궁 속 태아들, 죽임을 당한 아기들의 원혼들이 지금 저렇게 울고 있는 거야. 년이 영혼들을 옮기는 거라고. 오늘은 그냥 두지 않겠어. 년을 죽여야 해. 따지고 보면 모든 불행의 시작은 고양이 때문이었다. 가임이 안 되었던 것도 년 때문이라고 생각되었다. 어쩌면 년도 복수하고 있는지 몰랐다. 년의 건강과 장수를 위해 우생 수술을 했다고 남편은 가볍게 말했었다. 결혼 3년 만에 처음 임신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년을 거세했다는 얘기를 들은 후 유산되었다. 이후 임신되지 않았다. 나쁜 일은 겹으로 찾아오는지 그때부터 두통과 빈혈에 시달렸다. 샤브르를 뽑아들고 현관을 나섰다. 익히 써왔다는 듯 검을 잡은 자세가 능숙했다. 나비야, 착하지? 이리 와. 널 쫓아낸 걸 후회하고 있었단다. 들어가자. 밥 먹어야지. 샤브르를 뒤에 감춘 채 고양이에게 다가갔다. 년은 길 고양이처럼 추레해져 있었다.
이혼 당한 이후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먹고 씻자. 옳지. 주인을 알아보는 것일까. 고양이는 쫄래쫄래 집 안으로 들어섰다. 고양이를 바라보는 여자의 눈은 세상 남자들에 대한 저기로 이글거릴 때 눈빛이었다. 가족의 일원이었다는 듯 고양이는 자기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밥 먹는 곳에 가서 밥을 먹고 털 고르는 자리에 가서 털을 고르겠지. 고양이는 거들먹거리며 느리게 걸었고 여자는 집사처럼 뒤를 쫓았다.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너 때문이야. 사부르가 허공에서 공기를 갈랐다. 휙 하는 소리와 동시에 위험을 감지한 고양이가 괴성을 지르며 튀어나갔다. 이어 고양이는 탁자 위로 올라가 여자를 쏘아봤다. 털을 빳빳하게 세우고 발 사이에 발톱이 내밀어져 있었다. 숨이 가빴다. 가슴이 터지기 직전 풍선처럼 부풀었다. 여자는 마구 검을 휘둘렀다. 검은 번번이 빗나갔다. 고양이 발톱에 핥히어진 손에서 피와 땀이 배어나왔다. 쓰라렸다. 휙 하고 사부르가 공기를 가를 때마다 여는 라켓에 퉁겨진 테니스공처럼 뛰어올랐다. 막 현관을 빠져나갔던 고양이의 몸을 갈랐다. 아니 찔렀는지도 몰랐다. 피가 튀었다. 쾌감이 솟았다. 이건 꿈일 뿐이야. 왜 이런 꿈을 꾸지? 어서 깨야 하는데. 현지수는 중얼거렸다. 여자는 그렇게 허우적거리다 꿈없는 잠속으로 빠져들었다. 이튿날 현지수는 파출부 아주머니의 찢어지는 비명을 듣고 잠이 깼다. 왔다는 표시를 이런 식으로 낼 건 뭐람? 조용히 할 일이나 할 것이지. 요새는 파출부도 상전으로 모셔야 한다니깐. 여자는 쫑알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현관 앞에서 아주머니가 파랗게 질려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무슨 일인데 그래요? 사모님! 현지수는 아주머니의 안색을 보고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시선을 던졌다. 아니, 여자는 경악했다. 현관 문턱은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검붉은 피는 불결해 보였고 이미 마른 상태였다. 현기증에 여자는 비틀거렸다. 무수히 많은 날벌레가 눈 주위에서 빙빙 돌고 있었다. 벽을 손으로 짚고 한동안 서 있었다. 아줌마, 나 쓰러질 것 같아. 부축을 받아 소파에 앉았다. 놀란 가슴과 현기증을 진정시켰다.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의문은 또 있었다. 피만 있고 사체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 여자는 다시 현관으로 가 주변을 살폈다. 경찰에 신고해야겠지요.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라고 쏘아 붙이려다 현지수는 현관 옆에 버려져 있는 피 묻은 사부르를 발견했다. 아줌마, 저 칼이 왜 여기 있죠? 아주머니는 현지수에게 의문의 표정을 보내왔다. 뭐야 저 얼굴? 범인은 여기 있다. 새삼 칼과 함께 쓰라린 손등이 신경을 건드렸다. 그럼 어젯밤 일이 꿈이 아니라 아니야 그건 꿈이었다고. 아니 이건 남편이 꾸민 짓이야. 수능하라는 협박. 계속 불응한다면 살인 청부업자가 올까? 비열한 인간. 여자는 아까와는 다르게 치를 떨었다. 남편 짓이라고 단정을 내렸음에도 의식 속에서 뭔가 현지수를 붙잡고 늘어졌다. 뭐지? 설마? 그래도 몰라. 떨리는 마음으로 지식 검색을 했다. 수면 중에 발작적으로 일어나서 정돈된 행동을 하다 다시 잠이 드는 병적 증세. 다음 날 일어나서 제정신으로 돌아왔을 때는 전혀 간밤의 말과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며 몽유는 수분에서 수시간 계속되는 수가 정신 분석학에서는 인격 분리 현상의 일종으로 분류. 목류병의 정의를 여자는 되풀이해서 읽었다. 아니야, 현지수는 고개를 흔들었다. 고양이 때문에 망할련. 머리가 아팠다. 일이 더 꼬여가고 있었다. 침착하자.
하나씩 잘게 쪼개서 해결하자. 현지수는 신경정신과 의원과 흥신소를 검색했다. 업체가 뭐 일이 많은지 찾는 것도 일이었다. 인터넷으로 병원을 예약하고 흥신소에 전화를 걸었다. 일단 의사 진료를 받고 흥신소에는 듬직하고 건장한 사내에게 잠복을 부탁할 생각이었다. 남편에 대한 근황도 알아볼 심산이었고 뭐로든 엮어 궁지에 몰아넣으리라. 아, 변호사도 선임해야지. 여자의 얼굴에 잠깐 차가운 웃음이 번졌다. 바쁜 나날이었다. 현지수는 병원과 법률사무소, 흥신소에 들려 진료받고 상담하고 요구했다. 뭐 하나 말랑한 게 없었다. 정신과 진료는 여자를 지치고 맥 빠지게 했다. 의사는 여자를 진단하고 치료하지 않고 끊임없이 묻고 이야기를 유도했다. 영양제와 철분제 외에 먹어야 할 양만 더 늘었다. 하지만 진료와 치료는 끝난 게 아니었다. 다음 주 예약을 했고 진료 후 처방전을 받고 다시 예약해야 했다. 법률 상담은 다른 차원으로 여자를 진 빠지게 했다. 늙은 변호사는 여자의 질문에 여러 논점이 있을 수 있으며 우리는 이 논점들에 대해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판례를 찾고 대응해야 한다고 했던 얘기를 하고 또 했다. 그만해라. 지겨워 죽겠다. 가만 수입료 올리려고 수작 부리는 거 아니야? 하지만 여자는 조신하게 굴었다. 흥신소 사람을 집으로 불렀다. 파출부 아주머니의 안내로 거실에 들어선 사내는 양손을 모아 잡고 서 있었다. 라운드 티에 통 좁은 바지 위로 드러난 몸은 군살이 없었다. 나이는 50대 초반 정도나 되었을까. 명함에 경찰 출신이라고 적어 있던데 뭐 받아 처먹다 그만뒀겠지. 앉으세요. 김 탐정님이라고 부를까요? 뭐 좋습니다. 일의 개요를 설명하면서 사내를 살폈다. 그는 작은 눈을 내리깔고 가끔 메모하면서 여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과묵한 사내 같았다. 아주머니가 내온 음료수 잔을 건네며 현지수는 슬쩍 사내의 옆구리를 찔렀다.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었죠? 첫째, 24시간 사모님을 안전하게 경호할 것. 둘째, 남편에 대한 일거일동을 관찰하고 보고할 것 등입니다. 다른 이야기는 없었나요? 사소한 게 몇 가지 있었지만 저는 업무와 관련 없는 일들은 삭제합니다. 현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일을 맡겨도 될 듯 했다. 그래, 언제까지나 눈물만 찔찔 짤 수는 없어. 현실을 직시하고자 여자는 자신에게 말했다. 소송은 병원에서 계류 중이었다. 사모님, 이 일은 2인 3조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좋아요. 믿고 일임하겠어요. 착수금이 얼마랬죠? 평범하고 평온한 일상이었다. 그러나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태풍 몰아치기 전 고요라는 것을. 일이 제대로 돌아가는 건가. 병원 정기적으로 다니고 협의 이혼 안 할 거니까 법원 우편물 쓰레기통에 버렸고 또 뭐가 있지? 아, 남편 근황. 흥신소 탐정은 제깍 전화를 받았다. 지금 어디죠? 사모님 집 앞입니다. 사내는 짧게 대답했다. 그는 어떻게 지내죠? 부군께서는 한남동 아파트에서 숙식하십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샤워 후 신문을 읽다 6시에 집을 나서서 회사는 6시 40분경 도착. 세컨드 하우스라고 산 집이고 몇 번 간 적이 있었다. 왼수 같은 인간. 여전히 꼭두 새벽에 일어나네. 같이 자는 여자와 사이클이 맞으려나 모르겠네. 그건 됐어요. 몇 시에 집에 들어가죠? 특별한 일이 없으면 6시 10분쯤입니다. 동거인이 있나요? 아, 그게 본대로 얘기해 주세요.
여자가 드나들고 가끔 자고 가기도 한다고. 누구라고? 모르는 여잔데. 아, 신입이라고 했지. 치, 새 치마폭에 빠진 건가? 여시 같은 년이겠지. 가만, 이건 새로운 논점이 될 것 같은데. 중혼이잖아. 계산 좀 해보고 변호사와 상담해야겠네. 현지수는 어느덧 달코 다른 여자가 되어 이해 득실을 따지고 남편의 새 여자를 투기했다. 여자에 대해 영상은 남겼을 거고 이후엔 뭘 하죠? 저녁 식사는 대부분 밖에서 해결하며 거실에서 TV나 신문을 보고 10시쯤 잠자리에 탐정이 전하는 얘기는 남편의 평소 버릇과 일치하고 있었다. 현지수가 두통과 불면에 시달리다 새벽녘에 잠드는 데 비해 남편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었다. 그는 매일 첫새벽부터 일어나 온 집안의 불을 밝히고 일찍 일어나는 새가 어쩌고 하며 설쳐댔었다. 오늘 밤 어디 계실 거죠? 물론 사모님 집 앞입니다. 다른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나 이상 징후는 없던가요? 아직은. 좋아요. 예정대로 진행하시고 여자에 대해서도 알아봐 주세요. 밤은 고통의 시간이었다. 남들은 행복한데 자신만 진창에 빠진 것 같았다. 팽팽히 당겨진 악기줄처럼 긴장해서 여자는 온갖 것들과 싸웠다. 첫 번째 찾아오는 적은 두통과 불면이었다. 놈들은 매일 찾아왔고 매일 굴복해 약을 먹었다. 그렇게 잔 잠은 머리가 막지 않았고 종일 멍했다. 그런데도 의사에게는 약 잘 먹고 잠 잘 잔다고 말했다. 두 번째 적은 물리쳤다. 사립 탐정 덕인지 고양이는 찾아오지 않았다. 세 번째는 남편과의 전투였다. 남편이 요구하는 상황들에 대해 경우의 수를 구해봤다. 한결같이 나빴다. 아니, 역 같았다. 결국 남편 의도대로 되는 건가? 그의 패를 누를 에이스가 있을까? 현지수는 형편없이 위축된 자신을 돌아보았다. 돈 벌겠다는 집념과 외모 하나로 세상에 뛰어든 하룻 강아지였었다. 탤런트 공채에 합격했을 때 신데렐라가 된 듯 했고 꽃길이 펼쳐져 있을 줄 알았다. 방송국은 그러나 절대 왕이 지배하는 야생이었다. 왕은 폭군이었다. 폭군 밑에서 서로 씹고 씹히고 밟고 밟히고 연기로 빛을 보지 못하고 시간이 흘러갔다. 어느 순간 연기보다 돈을 쫓다 여자는 속물이 된 자신을 발견했다. 남편감을 물색하다 지금의 남편을 만났고 은퇴해 가정에 안거했다. 아니 남편이란 작자가 이혼을 요구하고 있으니 했었다가 맞겠군. 친구 하나 없는 신세가 한탄스러웠지만 자업자득이었다. 여자는 의식적으로 친척이며 친구들을 멀리 했었다. 삶에 지친 얼굴과 남루한 입성, 그들은 입만 열면 돈 좀 빌려달라고 말했었다. 남편이 자신의 과거를 알까봐 부끄러웠고 두려웠다. 길 잃은 아이처럼 여자는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못 이길 거야. 변호사가 제시한 두 번째 안대로 해볼까? 재산 분할 소송만 제대로 된다면 괜찮을 것도 같은데. 아니야, 남편이 어떤 놈인데 최고의 법무팀 일하잖아. 못 이길 거야. 정관 예우니 뭐니 하는 카드로 판결이 2심에서 뒤집히는 결과가 다반사인데 남편의 요구대로 협의 이혼을 할까? 하지만 대리인을 통해 전해들은 위자료는 형편없었다. 이후에 나날이 상상됐다. 아마 재반 비용 제하고 남은 돈으로 먹고 살겠다며 커피집 따위나 차리겠지. 와중에 온갖 건달의 사기꾼 똥파리 따위들이 낄 것이고 훅 가는 놈한테 다 털리고 새빵을 전전하는 모습이 상상됐다. 여자는 버림받았다는, 재기하지 못할 거라는,
늙어가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갔다. 나쁜 놈, 뭐? 집을 비워달라고? 동거녀와 입성하겠다. 그건 안 되지. 끝까지 가는 거야. 여자는 어금니를 힘주어 물었다. 신열이 느껴졌다. 여자는 베란다로 가 창문을 조금 열었다. 밤 공기는 차갑고 눅눅했다. 몇이나 됐을까? 오래전 신데렐라를 꿈꾸던 시절 달을 보는 버릇이 있었다. 초승에서 상현, 보름에서 하현, 금음달로 바뀌는 달을 보며 이야기하고 소원을 빌었었지. 지금 소녀들도 달을 볼까? 오래전 여자의 의식 속에서 달이 사라졌듯 달은 없었다. 하늘은 어둠의 세상에 펼쳐진 듯 별 한 점 없이 새까맸다. 어디선가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뭐야? 어디야? 여자가 창문을 열고 소리쳤다. 정원은 낮과는 다른 모습으로 다가왔다. 괴기했다. 주먹 밑 그늘을 살폈다. 시커먼 어둠 속에서 파란 인광을 잠깐 본 것도 같았다. 탐정 이놈은 뭐 하는 거야? 여자는 몸을 움츠렸다. 인연이 뭐 하러 온 거야? 아니, 그 새끼가 보낸 걸 거야. 미쳐 죽는 걸 보려고. 오늘은 그냥 안 보내. 사리가 일어서고 있었다. 총을 찾아 걷는데 뭔가 여자를 붙잡고 늘어졌다. 아차, 오늘치 약 안 먹었지. 여자는 침대 협탁 안 약병을 꺼내 들고 화장실로 갔다. 변기에 약을 쏟고 물을 내렸다. 화장실을 나와 총을 들었다. 총은 전에도 그랬지만 이상하게 익숙했다. 총알이 어딨더라? 아, 장전됐지. 거실 등을 끄고 정원 등을 켰다. 나무들이 드러나며 어둠의 정령들이 사라지고 돌보지 않은 정원이 나타났다. 관목과 잡초가 뒤엉켜 유난히 어두운 곳, 년의 울음소리는 그 속에서 들려왔다. 기다렸다. 손이 축축했다. 인연이 살림 차렸나? 왜 안 오는 거야? 바람이 잎사귀와 가지를 흔들고 다가와 여자의 심사를 건드렸다. 여자는 사격 자세를 잡고 스코프에 눈을 디밀었다. 어서 와. 나와 넌 이렇게 끝나게 돼 있다고. 고양이가 어둠에서 나왔다. 등 밑에 드러난 모습은 추레했다. 흰 털이 오물과 피로 더럽혀져 있었다. 몸은 비쩍 말라 있었으며 걸을 때 발을 절었다. 여자의 얼굴에 조소가 번졌다. 나와 비슷해졌네. 입에 고인 침을 삼키고 숨을 가다듬었다. 발광 스코프 십자선 안에 고양이 머리가 들어왔다. 지금이야. 방화쇠를 당겼다. 격발음 속에 짧은 단발마의 비명이 섞여 들렸다. 고양이는 펄쩍 뛰어 올랐다가 널브러졌고 여자는 뒤로 쓰러졌다. 어깨에 베어드는 통증과 함께 화약 냄새가 짙게 났다. 냄새는 여자를 흥분시켰다. 남편 놈도 없애버려야 해. 왜 이런 꿈을 꾸지? 무서워. 어서 깨어나야 해. 그러나 꿈은 계속 되었다. 남편을 찾아가는 꿈이 이어졌다. 현재수는 차고로 달려갔다. 빨간 머스탱에 올라 시동을 걸었다. 차고문이 더디게 올라간다고 생각하며 가속 페달을 밟았다 떼길 반복했다. 차는 갸릉갸릉하며 튀겨나갈 듯 들썩였다. 룸미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언뜻 눈에서 들어왔다. 자다 일어난 낯이었다. 민 얼굴로는 안 다니는데. 뭐야 이런, 옷도 잠옷 차림이잖아. 미쳤나? 머스탱은 신호 따위는 무시하고 달려나갔다. 커브길에서 차는 날카로운 괴성을 질렀다. 새벽의 차로는 가로등만 밝혀 있을 뿐 차들이 없었다. 드립다 가속 페달이 밟힌 차는 사정 직전의 수컷처럼 거친 신음을 토해내며 떨었다. 차는 한남대교에 진입해 있었다.
아파트 18층을 주목했다. 불이 켜져 있었다. 망원 렌즈를 통해 안을 살폈다. 베란다에 기구가 널려 있었고 남편은 트레드밀 위에서 뛰고 있었다. 지랄하네. 헬스클럽은 두었다. 찜 쪄먹으려고? 아래층 뭘 안 하나? 그는 사람 몰리는 자리를 꺼렸다. 등신. 그런 위인이 무슨 사업을 한다고, 정치를 한다고? 그는 비례인지 뭔지 국회의원 출마를 고심하고 있었다. 조준했다. 남편이 스코프 안에 정확히 들어왔다. 셔츠를 배꼽까지 내려오게 입었고 반바지 및 종아리는 울퉁불퉁했다. 견디기 힘들게 가슴이 두근거렸고 방아쇠에 걸려있는 손이 떨렸다. 총열이 흔들려 남편의 모습이 스코프에서 사라졌다. 뭘 망설여. 인생 망쳐놓은 놈이라고. 그때 쟁반에 머그잔을 받쳐든 여자의 모습이 나타났다. 총을 바투잡고 심장을 조준했다. 총성이 울렸다. 현지수는 정오가 지나서 잠에서 깼다. 소독약 따위의 약품 냄새에 여자는 미간을 찌푸렸다. 생소한 건 그뿐이 아니었다. 누군가를 부르는 다급한 목소리, 분주히 오가는 신발 끄는 소리에 여자는 참지 못하고 아줌마를 찾았다. 대답 대신 새로운 도움이라는 듯 크고 거친 손이 여자의 어깨를 지그시 눌렀다. 여자는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초점에 잡히는 사물들이 점차 명확해져 왔다. 병원 아니었다. 내가 왜 이런 곳에 와 있지? 여자가 다시 몸을 일으키려 했다. 아까와 같은 손이 다시 여자의 어깨를 눌렀다. 정신이 드십니까? 그대로 누워 계십시오. 흥신소 김탐정이었다. 그는 무표정으로 자신의 감정을 감추고 있었다. 여기가 어디죠? 내가 왜 병원에 있는 거예요? 사모님은 새벽에 쓰러지셨습니다. 그래서 쓰러지다니요? 빈혈 때문이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꿈을 꾸었어요. 꿈에서 고양이를 죽이는. 맞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고양이는 죽었습니다. 범인을 잡았나요? 글쎄, 그게 사모님은 치료를 받아야 하고 경찰을 만나야 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치료는 뭐고 경찰은 또 뭐야? 돌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모님은 현재 피의자 신분입니다. 제가 이리로 모시고 왔고 경찰에 연락해 담당 형사가 와 계십니다. 담당 형사라니요? 왜 형사가? 형사는 의사와 언쟁 중이었다. 그러니까 수면 장애가 목류증이라는 거고 피의자는 사건을 그러니까 자신이 저지른 일을 인지하지 못한다?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검사를 해봐야 하고 최종 판단은 교수님께서 내리실 겁니다. 무슨 소리? 일단 우린 용의자를 서로 데려가겠소. 그건 안 됩니다. 환자는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하고 뇌파 검사를 비롯해 여러 검사를 해야 하니까요. 젠장, 못 알아들으셨나 본데 살인사건 용의자란 말이요. 우리에겐 환자입니다. 치료가 우선입니다. 정 데려가고 싶으면 병원에서 경찰서로 환자를 이송하라는 법원 명령서를 가져오시든가. 우라질, 얼마나 기다리면 되겠소? 빨리 끝내쇼. 의사가 다가왔다. 4년 빡빡 긴 말년차 레지던트 같았다. 그가 안경을 콧등 위로 밀어 올리며 차트를 뒤적였다. 어디 불편한 데는 없으신가요? 뭐 딱히. 지난밤 일을 기억하십니까? 자정까지 잠이 들지 못해 처방받은 약을 먹고 잤죠. 그 외에 기억나는 건 없나요? 꿈을 꿨죠. 꿈에서 고양이를. 매일 밤 나타나는 왼수 같은 년이었거든요. 이후에 다른 꿈도 꾸셨나요? 아니요. 그리곤 쭉 잔 것 같아요. 뭐가 문제죠? 심각한가요? 검사를 해봐야죠. 일단 동공부터 좀 볼까요? 괜찮으시겠죠?
고개를 끄덕이다 현지수는 의사의 입꼬리에 걸린 측은지심을 읽었다. 좀 더 자고 싶네요. 캡슐 말고 수면 유도제 주실 수 있지요. 235일 뒤 현지수는 자신의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다. 남편을 살해한 한 중다 성격 환자의 살인 사건에 관한 판결 기사였다. 여자는 몰라보게 혈색이 좋아져 있었고 몸도 조금 나아 있었다. 논란이 많은 사건이기는 했어. 법정에서 검사와 변호사 모두 서로에게 유리한 법정 심리학자와 정신의학자들을 출석시켜 공방전을 벌였으니까. 그 때문에 심리다 법리다 뭐다 해서 재판이 길어졌지. 여자는 생각을 거두고 다시 기사를 읽어나갔다. 사건은 해리 장애에 의해 비롯된 해리 장애란 개인의 성격이 분열되는 것으로 정신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어떤 계기에 의해 갑자기 특정한 기간의 기억이나 특정한 사건의 기억을 상실. 해리 장애에는 이중 성격과 중다 성격이 있는데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는 이중 성격에 현지수는 은퇴한 탤런트로서 그녀는 성폭력에 시달렸고 이는 공포장애로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극단적인 이는 고양이에게 투사돼 이 사실은 그녀의 집에서 4년간 일했다는 파출부 아주머니의 증언에 의해서도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강요당하자 스트레스와 중압감에 중다 성격 장애를 앓는 상태에서 쟁점은 피의자가 살인 당시에 정신 이상이었는가라는 점. 법원은 양측의 법정 심리학자 및 정신의학자의 증언과 의견을 종합해 그러나 일부에서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 현지수는 행동주의자들의 반대 의견 기사를 읽었다. 이 장애는 학습되고 유지될 수 있으며 개중에 영리한 피의자는 전문가를 속일 수도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치료자인 의사들이 피의자의 머릿속에 이 장애를 심어 주었을 수 있다는 즉 피의자에게서 부가적인 이 장애의 증거가 나타나자 치료자들은 이 희귀한 장애에 유별난 관심을 보이고 무죄 추정의 주장을 이에 피의자는 자신의 이상 행동을 강화, 더 빈번하게 일어나게 만드는 좋은 지적이었다. 어쨌든 그날치 약 변기에 넣고 물 내린 행동은 크게 위험하지 않았잖아. 그날 자고 깨어났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없었으니까 하이라이트는 변호사를 바꾼 일이었지. 이쁘기도 하지. 로스쿨을 갓 졸업한 쪼짜였는데 좌충우돌 무대뽀였다. 그는 정신의학자와 법정 심리학자들을 불러들여 논점에 대해 그들의 의견을 개진시켰다. 와중에 자신을 치료했던 응급실의 말년차 레지던트가 자신의 행동을 중다 성격 장애 쪽으로 몰고 갔다.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다. 여자는 방향을 바꿨다. 언론도 우호적이었다. 사건 초기부터 기자들은 들추어낼 수 있는 건 모두 들추어내고 있었다. 마침 미투 바람이 불었고 남편에게 성추행을 당했던 여자가 SNS에 남편의 만행을 폭로했다. 여론의 공분을 샀고 재판은 죽은 자에 대한 마녀 사냥식으로 흘러갔다.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아마 똥구멍까지 파헤쳐졌을 것이다. 쯔쯔, 여복 없는 인간이 말로도 비참했다. 속속들이 신상 털린 데다 총 맞아 죽었으니. 검사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 사건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벌어진 언론 재판이자 인민 재판이기에 항소를 포기한다고 했다. 미흡하지만 그런대로 괜찮은 연기였어. 흥신소 김 탐정이 단역으로 제때 나타났고 파출부 아주머니도 맡은 역을 무난히 소화했어. 소품으로 고양이도 멋졌고 현지수는 그들에게 박수를 보냈다.
참 법정 심리학자와 정신의학자들에게도 땀밴 손을 부딪혀야지. 특히 레지던트 4년차에게, 신참 변호사에게는 성공 보수를 얼마나 얹어야 할까. 이제 뭘 해야지. 아, 마무리. 신참 변호사, 요 이쁜 놈 계속 돌려마라. 똘똘해서 잘할 것 같긴 한데 그나저나 벌려놓은 재산 얼마나 되나 모르겠네. 반전이네요. 이렇게 훌륭한 연기가 나올 줄 몰랐습니다. 읽으면서도 어떻게 전개될까 궁금했는데 작가님의 기발한 발상에 감탄했습니다. 두 번째 창작집 고양이 울음소리 출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